여권이 3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협상이 2-3주 안에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실무 협상 조기 개최엔 의견을 같이 했지만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는 양국 정상의 온도차가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2차 전지업체 IFM의 사업 프레젠테이션에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참석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측이 조 장관 아들의 연대대학원 합격 당시 자료가 사라졌다는 TV조선 단독 보도와 관련해 해당 자료를 포함해 2년치 입학 자료가 분실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자택 압수수색으로 이어진 데 대해 여당 지도부는 검찰을 비판하며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은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며 동요하고 있습니다. 130여 명이 입원해 있는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화재 발생 50분 만에 40여 명이 사상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 발병했던 경기 파주에서 4번째 확진 판정이 난 데 이어 의심 신고된 인천 강화 농장도 조금 전 확진으로 판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욕에서 만나서 어떻게 하면 북한을 다시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면 세계사적 대전환이 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표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아니었다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거라며 스스로를 축해 올렸습니다. 다만 북한 제재를 풀어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서 회담 결과를 지켜봤을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대통령을 동행 취재하고 있는 백대호 기자가 오늘은 뉴욕에서 첫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숙소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찾아와 이뤄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곧 있을 미북 실무회담에 기대를 보이면서 제3차 미북 정상회담은 세계사적 대전환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아마도 한반도의 역할은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아주 세계사적 대전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과 좋은 관계라면서도 정작 정상회담에는 거리를 뒀습니다. We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We'll see what happens. 앞서 유엔 총회장에서 기자들에게 김정은과 곧 만날 것이라고 했던 것과 온도차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큰 문제가 아니라며 북한의 행동, 즉 무력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Not considering actions at all. There's no reason for actions. I will say this: if I weren't president, you'd be at war with North Korea, in my opinion.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상 시상이 공정했다면 자신이 수상했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지켰습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도 없었습니다. 북한 입장에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재 해제 문제에 실질적 진전이 없는 등 기대 이하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회담이 미북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견인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뉴욕에서 TV조선 백대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미국의 셰일가스를 더 사주고 앞으로 3년간 무기 구매 계획도 설명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터무니없이 부르지 못하도록 일종의 선제적 카드를 내민 셈인데, 미국은 미국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이 말은 곧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두 나라 사이에 입장 차가 있었다는 뜻이겠죠. 이어서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이슈보다 교역 문제를 먼저 언급하면서 한국이 큰 고객이라고 했습니다. South Korea is one of our largest purchasers of military equipment, and we're working together very well. 문 대통령도 화답하듯 미국의 셰일가스 추가 수입 등 선물 꾸러미를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LNG 가스에 대한 한국의 수입을 추가하는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고, 이 모두가 한미 동맹을 더욱더 든든하게 발전시키는 것이다.
비공개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향후 3년간 무기 구매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정상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각자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며 문 대통령은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고 해 한미 간 간극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일 깜짝 정상회담 등으로 한일 간 중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선 한일 군사 정보보호 협정, 일명 지소미아를 언급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은 빈손 회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얻은 것 없는 빈손이지만 숙제는 한아름 안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군사장비 구입 압박이 지난해에 이어 17개의 질문을 독점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향한 질의도 가로채 결리의 논란이 나왔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조국 장관 관련 보도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연세대학교에서 조국 장관 아들의 입시 관련 자료가 사라졌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연세대 측이 일부 자료가 분실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조 장관 아들이 지원했던 2학기가 포함된 단 2년치만 사라진 게 과연 단순한 분실일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사무실에서 파란색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어제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아들의 입시 서류를 확보하기 위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씨가 지원했을 당시 교수들이 각 지원자에게 점수를 매긴 개별 채점표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보존기한이 4년으로 아직 남아있어야 할 문서들이지만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연세대 측은 오늘 자료가 없는 사실을 시인하고 분실이라고 해명했습니다. 2년간의 심사위원별 평가 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분실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조 씨는 지난 2017년 2학기와 2018년 1학기 연세대 대학원에 지원했는데 공교롭게 이 2학기 자료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자료는 다 남겨져 있지만 개별 채점표만 사라진 점도 석연치 않습니다. 총학생회 측은 SNS에 긴급 공지를 올리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좀 엄중히 대처를 해나가겠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만약 그 장관이 관련이 되어 있다면 장관에 대한 규탄도 할 수 있겠죠. 검찰은 증거인멸부터 단순 서류 분실까지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압수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조국 장관은 어제 자신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위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하면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 장관 집 PC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제3의 또 다른 인턴 증명서가 발견됐습니다. 조 장관의 딸, 또 다른 친구 이름으로 된 인턴 증명서인데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된 증명서라면 이게 조 장관 집 PC에 들어있을 이유는 없는 것이겠죠.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 장관 딸과 그녀를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시켜준 장영표 당국대 교수의 아들 장모 씨는 2009년 발급받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입시에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이들이 인턴을 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시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조 장관은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본인이 서울대학교 당시 교수였기 때문에 전혀 아닙니다. 실제 저희 아이는 이걸 누가 했습니까? 지금 센터에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스펙 품앗이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장관 자택 하드에서 장 씨 것 외에 또 다른 학생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발견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조 장관 딸의 또 다른 친구 박모 씨였습니다. 두 사람은 외고 입시를 준비하는 등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냈고 부모끼리도 친한 사이였습니다. 검찰은 유령 인턴 모두가 조 장관과 연관이 있다는 데 주목하고 박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박 씨는 서울대에서 인턴을 하지 않았고 세미나만 한 차례 참석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의 컴퓨터에서 3장의 증명서가 나온 만큼 조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자, 이번에는 펀드 의혹입니다. 조국 가족 펀드의 배터리 사업 진출과 관련된 업체로 IF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조국 부부가 그야말로 돈만 맡긴 단순 투자자였다면 물론 이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길이 없고 조 장관 표현대로 블라인드 펀드라면 알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IFM의 전 대표가 검찰 조사에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바로 앞에 두고 직접 프리젠테이션, 즉 사업 설명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조국 장관의 주장은 또 무엇인지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조국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지난 20일 검찰로부터 회사와 자택 압수수색을 받았던 IFM 전 대표 김모 씨. 2차 전지 음극재를 만드는 업체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가 2차 전지를 테마로 익성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해 자회사로 끌어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최근 압수수색 시점을 전후해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게 2차 전지 사업 프레젠테이션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IFM이 보유한 원천 기술 등을 설명하는 당시 자리엔 정 교수와 함께 IFM의 모회사인 익성 임원급 인사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경영진에 준하는 예우를 받은 정황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코링크 투자업체인 WFM이 2차 전지 투자로 주가가 뛴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추궁했지만 김 씨는 이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 소환 조사 시점을 전후해 김 씨를 다시 불러 정 교수 경영 개입 여부를 재차 추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자, 이렇게 검찰이 어제 조국 장관 집에서 확보한 증거물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11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집에서 머물렀을까 하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검찰에서 취재 중인 조정린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조정린 기자. 검찰 수사관들이 조 장관 집에서 너무 장시간 있는 바람에 조 장관 부인이 저항을 했다. 금고를 뜯느라 시간이 걸렸다. 세간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건 다 아니라는 거죠? 네, 최근 무건수사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수사보안에 신경 써온 검찰이 오랜만에 기자단에 공지 문자를 보냈는데요. 서울중앙지검은 시간을 끈 건 검찰이 아니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측 요구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압수수색 초반엔 변호인 참여를 기다려달라는 가족의 요청이 있었고 변호인이 온 뒤엔 압수수색 대상의 범위를 놓고 이의 제기가 있어 2차례나 영장을 다시 받아오느라 늦었다는 설명입니다. 검찰은 또 압수수색 시간을 의도적으로 끌기 위해 자장면을 주문했다거나 금고 압수를 위해 금고 기술자를 불렀다는 주장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 지난주에 정경심 교수 소환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시기적으로는 틀린 보도가 됐고 이제 압수물 분석이 다 끝나야 정 교수를 소환할 수가 있겠죠. 네, 검찰은 일단 조 장관 자택과 자녀들이 과거 지원했던 대학들로부터 압수한 자료들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PE 관련 이미 구속된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 등 관련자 조사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 장관 부인인 정 교수 소환 전 혐의 관련 사실관계를 탄탄하게 다지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소환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 교수도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의 소환과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8일 사문서 위조 혐의 관련 첫 재판을 앞둔 정 교수 측과 검찰의 기싸움도 치열합니다. 정 교수 측이 재판 준비를 위해 수사 기록 복사를 요청했는데 검찰이 다른 혐의 수사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거부한 겁니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수싸움이 시작된 건데요. 소환 조사에서도 조사 시간 등을 놓고 비슷한 양상의 힘겨루기가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조정린입니다. 그런데 어제 검찰이 조 장관 집에서 압수수색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안 구조도 세밀하게 살펴봤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홍영재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머문 시간은 11시간가량. 조국 가족 PC 확보하셨습니까? 박스 2개 분량의 압수물 외에
검찰이 주목한 부분은 조 장관 집 내부 구조였습니다. 조 장관 가족의 자산 관리인 역할을 했던 증권사 직원 김모 씨의 검찰 진술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 씨는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부탁으로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했을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작업은 조 장관 부부 PC가 있는 서재에서 이뤄졌고 조 장관이 직접 김 씨에게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고 말한 뒤 서재 건너방인 안방에서 통화를 하며 머물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시간가량 걸린 교체 작업 동안 조 장관 아들이 김 씨에게 샌드위치를 가져다 줬다는 진술도 새롭게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소요 시간과 구체적 정황을 제시하며 당시 조 장관이 서재에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 모를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미 아파트 CCTV 분석을 통해 조 장관이 한 공간에 머문 시간도 특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 영장의 별지 형태로 조 장관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포함시켰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예, 같이 집안에 있었는데 조 장관이 몰랐겠느냐 이거죠. 결국 검찰 수사는 조국 장관의 직접 관련 여부를 얼마나 확인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는 듯합니다. 조국 장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은 국무회의에도 참석했는데 여기서도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져서 분위기가 불편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검찰 직원들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고 내일은 두 번째로 검사와의 대화에 나섭니다. 신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회의 참석차 정부 서울청사에 들어선 조국 법무부 장관. 본인과 가족 의혹 관련 취재진 질문에 멋쩍은 듯 뒤에 서 있던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도 장관님 저 때문에 불편하시겠습니다. 왼편에선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도 그렇습니까? 저 때문에 불편하시게 됐습니다. 연신 사과 인사를 건넸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아예 다른 국무위원들이 모두 퇴장하길 기다렸다가 홀로 나섭니다. 조 장관은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전국 검사와 수사관에게 보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구성원의 생각은 물론 수사 등 업무 관련 애로사항도 듣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택 압수수색에도 의정부지검에 이어 내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찾는 등 검사와의 대화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해자 신분이 된 조 장관의 개혁 행보에 누가 호응하겠냐며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검찰 수사가 조 장관을 직접 겨냥하는 정황이 갈수록 뚜렷해지면서 여당도 입장이 이제는 상당히 난처하게 됐습니다. 지난 청문회까지만 해도 쏟아지는 의혹 대부분을 가짜뉴스로 몰아붙이며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지만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도 없고 버텨서도 안 된다고 말하는 여당 의원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홍혜영 기자가 민주당의 분위기를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은 사석에서 조국 장관으로 인한 후폭풍 걱정을 털어놓습니다. 지역구 행사에서도 할 말이 없어 얼른 자리를 뜬다. 지지자들도 반대 목소리가 크니 총선이 불안하다. 조국 장관이 임명 전에 자진 사퇴했으면 검찰개혁에 더 큰 원동력이 됐을 것이다. 소속 의원들의 동요에 민주당은 법안을 논의하자며 정책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당대표는 검찰 비난으로 의총 성격을 규정했습니다. 이 사태를 보고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당 지도부는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죄로 경찰에 고발하자고까지 했습니다. 중진인 송영길 의원은 곧바로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인데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집권 여당임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의총에서 조 장관 관련 비판 여론도 당이 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의원들에겐 발언 내용 함구령이 내려졌습니다. 쓴소리도 마다 않던 박용진 의원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며 조국 장관 문제에 입을 닫았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눈치노트가 됐다. 정의당이 이번 조국 사태에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데 대한 비아냥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지율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정의당이 진보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언론 매체에 출연해서 거침없는 목소리를 내온 대표적인 진보 논객 진중권 씨가 탈당계를 냈다가 철회하는 등 소동을 벌인 것도 이런 분위기 때문이겠죠. 오늘의 포커스는 위기의 정의당에 맞췄습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지난 대선 당시 심상정 후보 공개 유세에 나설 정도의 진성 당원이었습니다. 내일이 이제 선거하는 날이죠. 특히 저같이 착한 사람한테는 한 표 더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또 심상정 후보 찍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 그가 갑자기 탈당 의사를 밝히면서 정의당이 깜짝 놀랐습니다. 탈당계가 제출된 거는 사실이고 당 지도부가 만류해서 탈당계는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진 교수는 탈당 이유에 대해 정의당의 조국 사태 대응 방식 등 그런 것 다 포함해 세상이 다 싫어서 탈당계를 냈다고 했습니다. 정의당은 항상 청년 정당을 표방해왔죠. 청년 여러분,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청년이 당당한 나라, 여성이 당당한 나라를 하지만 조국 사태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정의당의 입장은 갈팡질팡했습니다. 조국 장관 딸의 부정 입학 의혹이 처음 불거질 때 정의당은 낙마 대상자를 뜻하는 정의당 데스노트에 조 장관 이름을 올리는 듯 싶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은 법적 잣대 이전의 문제입니다. 국민은 특권을 누린 것이 아닌가, 20, 30대는 상실감과 분노를. 하지만 끝내 정의당은 데스노트에 조국 두 자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무분별하게 쏟아낸 수많은 의혹은 어느 하나도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실망감에 정의당을 등진 진중권 교수를 두고 공지영 씨는 좋은 머리도 아닌지 박사도 못 땄다고 했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진짜 진보라고 말해 비난과 격려가 엇갈리고 있죠.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9%였던 정의당 지지율은 지난 20일 7%로 하락했고,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20대의 정의당 지지율은 바른미래당 8.8%에 반도 안 되는 3.9%를 기록했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심 대표는 사과했지만 특권과 차별에 좌절하고 상처받은 청년들과 또 당의 일관성 결여를 지적하는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스럽다는. 개혁 전선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정의당은 최종적으로 개혁 전선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개혁 전선은 민주당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통과를 위한 연대를 뜻합니다. 선거법이 그렇게 고쳐지면 정의당은 내년 총선에서 의석수 증가를 노릴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정의당은 불평등 해소와 기득권 타파를 당의 핵심 기조로 결정했습니다. 과연 국민들은 이런 정의당 핵심 기조에 얼마나 공감을 할까요?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130여) 명이 입원해 있는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화재 발생 50분 만에 2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탈출이 어려운 고령자가 많아 피해가 컸는데, 먼저 유성현 기자가 긴박했던 상황을 전합니다. 건물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크레인을 탄 소방관들이 건물 4층 창문을 깨고 연기를 빼냅니다. 오늘 아침 9시쯤 김포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복도에서요. 복도부터 한꺼번에 여기 들어오더라. 그리고 문 닫았는데 우리 방이 둥글하게 들고 물 나오는데 전방에 나오는데 거기서요. 그러면 여기 막 나오더라고요. 불은 50분 만에 꺼졌지만 입원 환자 132명 가운데 집중 치료실에 있던 90살 A씨 등 2명이 숨졌습니다. 또 8명이 크게 다치는 등 노인 4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화재가 병원 보일러실에 있는 산소 공급 장치를 가동하다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물 전기 안전 점검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점검을 위해 전기를 끄는 지 3분 만에 산소 공급 장치에서 불이 났습니다. 전기 점검 때문에 이 전기를 모든 전원을 차단했습니다. 여기를. 이 때문에 수동으로 이제 그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 밸브를 트는 과정에서 아마 이 화재가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비상벨이 울렸지만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화재 수사 전담반을 구성해 소방설비 등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유성현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이번 화재는 요양병원 보일러실에서 시작됐는데 이 보일러실에 보관 중인 기름이 화재를 키웠습니다. 기름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많은 연기와 유독가스가 발생했고 병원 내부는 순식간에 시커멓게 뒤덮였습니다. 경찰은 보일러실에 기름을 보관한 게 문제 없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석 기자입니다. 병원 주차장이 환자가 누운 침대로 가득 찼습니다. 환자와 간병인들은 휴지로 입을 막고 유독가스를 버티며 대피한 뒤에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얘기 막 나오더라고. 휴지를 다 뽑아가지고 막 갈머리도 막 소리치길래 막 입 다 틀어박았거든. 환자 대부분이 침대와 휠체어에 의지하는 노인들이라 대피가 특히 어려웠습니다. 소방관과 간병인, 간호사들이 일일이 환자들을 침대와 휠체어에 싣고 대피시켰습니다. 모든 환자가 병원을 빠져나오는 데는 1시간이나 걸렸습니다. 휴지가 나와요. 다 놓고 다 휴지 다 놔버리고 어떻게 내온대요. 그래 축구대에서 소리만 들이. 보일러실에 각종 기름을 보관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불이 붙은 기름과 각종 전선이 유독가스를 내뿜었습니다. 오일들이 있죠. 오일이라든가 이제 기계 그리고 전선들 피부 그런 검량이 많아요. 유독가스를 마신 고령의 환자들은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건강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응급이 아니어서도 워낙 고령자이기 때문에 그 연기 흡입으로 인해서 합병증이나 뭐 이런 거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경찰은 보일러실에 기름을 보관한 것이 불법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경기 파주와 인천 강화 양돈 농장에서 확진 판정이 이어졌습니다. 이로써 발병 농가가 모두 5곳으로 서울과 맞닿아 있는 수도권까지 이제 확산이 된 건데요. 특히 인천 강화는 정부의 중점 관리 지역 밖이었던 곳이어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뮤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인천 강화군의 한 돼지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됐습니다. 검사 결과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발병 일주일 만에 발병 농가는 5곳으로 늘었습니다. 인천은 돼지열병 발생 이후 정부가 지정한 6곳의 중점관리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곳입니다. 인천에서도 돼지열병 확진이 나오면서 전국 확산에 대한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장비로 살처분된 돼지를 파묻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살처분 현황은 거의 완료가 된 상태고 저녁부터는 잔존물 처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파주 농가에서 어제 어미 돼지 3마리가 유산했는데 오늘 새벽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일주일 만에 파주에서만도 2번째 발병입니다. 이 농가 반경 3km 내엔 17개 농가에서 돼지 3만여 마리가 사육 중이어서 살처분 마리수가 급증할 전망입니다. 다급해진 정부는 전국에 48시간 동안 다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점관리 지역을 인천과 경기,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며 이후 사안에 따라 지역별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연장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북한 접경 지역 14개 시군의 하천과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정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 상륙하자마자 대대적인 방역에 나섰다고 밝혔지만 전국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태풍 타파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 최초 발병 농장을 드나든 차량이 충북 지역까지 이동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초동 대응을 실패하고 방역망은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용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병 농가 간의 연결고리는 차량이었습니다.
발병 1번 농가와 3번, 4번 농가엔 동일한 축산 차량이 오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번과 2번 농가도 같은 차고지를 쓰는 차량이 출입했습니다. 3번 농장을 드나든 19일과 21일엔 충북 지역의 농가까지 방문했습니다.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있는 차량이 이동중지 명령 해제 뒤 방역망 밖을 마구 돌아다닌 겁니다.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라든지 여건에서 좀 빨리 해제를 했는데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조금 더 이동 제한을 했어야 되지 않겠나. 정부의 예방 정밀 검사 결과도 신뢰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김포 농가는 20일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사흘 만에 결과가 뒤집힌 겁니다. 그동안의 방역 태세로는 충분치 않았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이제 우리는 발상을 많이 바꿔야 될 처지가 됐습니다. 지난 5월부터 돼지열병이 확산한 북한의 경우 평안북도 돼지가 전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방역망이 뚫린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돼지고기 도매값은 발병 전보다 13.5%나 뛰었고 대체육인 닭고기 값도 덩달아 9% 올랐습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술을 마신 40대 여성이 경찰 음주 단속을 피하려고 역주행을 하다가 정면 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이 여성과 차에 탔던 딸은 가볍게 다쳤지만 상대 운전자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국도입니다. 마주선 자동차 2대 모두 앞부분이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어젯밤 11시 45분쯤 46살 여성 A씨가 자동차를 몰고 역주행을 하다 정면 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마주오던 차량 운전자 53살 B씨가 숨졌습니다. 운전자 A씨는 10대 딸을 차에 태운 채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A씨와 딸은 가볍게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단속 현장을 발견하자 역주행을 하며 700m를 달아났습니다. 사고 당시 얼마나 빠르게 달렸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인 집에서 소주 3잔을 마신 뒤 학원을 마친 10대 딸을 태우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냥 뭐 내가 미쳤는갑다 그런 소리밖에 안 해요. 자기 자책하는 그런 이야기만 합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62%였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군 위안부가 일종의 매춘이었다는 발언을 한 연세대학교 류석춘 교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발언의 의도가 잘못 받아들여졌다는 본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연세대 총학생회가 유 교수 파면을 요구하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 교수를 옹호하는 대자보가 등장하는 등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연세대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수업을 거부한다. 발언에 책임져라.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 연구실 앞에 항의를 담은 메모들이 가득합니다. 중앙도서관 앞을 비롯해 학교 곳곳에는 류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류 교수는 지난 19일 수업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에 비유하고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서 그 매춘에 들어가겠대요.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 지금도 그래, 지금도. 재학생들은 류 교수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공개적인 그런 교육의 일환으로서의 강의였는데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좀 직설적이고 적나라하게 말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지 않았나. 파장이 커지자 연세대 총학생회도 류 교수를 파면하라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망언이다, 막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나 학생을 상대로 한 성희롱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강력하게 규탄하는 입장입니다. 반면 류 교수의 파면은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라며 반대 입장을 담은 대자보도 붙었습니다. 대학이 학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류 교수는 거센 논란에 대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대답을 지금 할 처지가 못 됩니다. 대응을 한다는 뭐 대응이 되겠습니까? 연대 측은 문제가 된 수업을 중단시키고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 씨가 손석희 JTBC 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해서 자신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쳤다고 보도했는데 이 태블릿 PC가 자신의 것도 아닐 뿐더러 연설문을 고친 적도 없다는 것이 최 씨의 주장입니다. 최 씨는 얼마 전 민주당 안민석 의원 역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도중에 터져나온 2016년 10월 JTBC의 태블릿 PC 관련 보도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당시 태블릿 PC를 입수했다고 주장한 JTBC는 최순실 씨가 이 태블릿 PC를 이용해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고 청와대 회의 자료도 받았다고 방송했습니다. 이걸 기화를 해가지고 박근혜 정부가 붕괴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보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최 씨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손석희 JTBC 사장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최 씨는 JTBC의 보도와 달리 태블릿 PC는 본인 것이 아니고 그것을 사용해 연설문을 고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국정농단을 한 비선실세가 아니라며 손 사장은 JTBC 사장과 앵커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17일 자신이 거액의 재산을 숨겨두고 있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국정농단 수사 당시 검찰은 태블릿 PC 사용 인터넷 주소 추적을 통해 최 씨의 것이란 사실을 이미 결론 내린 적이 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과 오신환 원내대표 등 비당권파 의원 15명이 집단으로 성명을 내고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대 결단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학규 대표가 이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별로 없어서 당이 사실상 분당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보도에 이태희 기자입니다. 하태경 의원에 대한 당 윤리위 중징계 결정에 반발한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사실상 탈당을 예고한 이번 성명서에는 유승민 전 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 등 15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하의원 징계가 손학규 대표 체제에서 내분을 겪어온 바른미래당의 분당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비당권파 15명 중 6명이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자진 탈당 시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점이 변수입니다. 손 대표 측은 비당권파의 탈당이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만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이 심각한 분열로 분당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당권파든 퇴진파든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바른미래당의 한 축인 안철수 전 대표는 분당 위기 속에서 아직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현대차그룹이 5년 뒤 자율주행 차량 양산을 목표로 역사상 최대 규모인 2조 원을 투자하며 미국의 자율주행 기술 전문 업체와 손을 잡았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정의선 부회장이 운전대를 놓더니 커피를 마시고 서류도 검토합니다.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 기술력은 아직 세계 15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룹 경영 전면에 나선 지 1년 만에 정 부회장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대외 투자 사상 최대 규모인 2조 4천억 원을 들여 세계 3위 자율주행 기술업체인 앱티브와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되는 4단계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하고 2024년부터 차량을 양산하겠다는 목표입니다. Our goal is produce very safe autonomous vehicle and a very efficient vehicle. 현대차그룹과 앱티브 합작사는 전 세계 자동차 업계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경쟁사의 핵심 부품도 판매할 예정입니다. 단순 제조업을 넘어 자율주행차 생태계를 주도하겠다는 겁니다. 순혈주의를 버리고 혼혈주의, 성능 분화가 이제 관건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결과를 통해서 좀 더 선두그룹으로 나가고자 하는 의지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도요타는 소프트뱅크, BMW는 인텔과 손잡는 등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한 기업들의 이합 집산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중국 위구르인으로 추정되는 수백 명이 눈 가리개를 하고 등 뒤로는 수갑을 찬 채 이송되는 영상이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인권 탄압을 지적하자 중국은 되려 내정 간섭이라며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송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백 명이 일렬로 앉아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앞을 볼 수 없게 눈은 까만색 띠로 가려졌고 양손이 뒤로 묶였습니다. 삭발한 상태로 같은 유니폼을 입은 이들을 중국 경찰이 밀착 감시합니다. 중국 신장에 있는 기차역에서 드론으로 찍은 이 영상이 지난주 유튜브에 유출됐는데 외신들은 수감된 위구르인이 수용소로 이송되는 장면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유엔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비밀 수용소에 약 100만 명의 위구르인과 무슬림 소수족들을 재교육 명분으로 사실상 잡아 가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전체의 2%도 안 되는 위구르인 가운데 2년 전 기준으로 21%가 체포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신장에서 벌이는 중국의 탄압 정책은 위구르인의 이슬람 종교와 문화를 말살하려는 시도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고 맞섰습니다. 新疆各族人民广泛支持政府的反恐维稳举措。 또 다음 달 1일 건국 70주년 행사를 맞아 소수민족 인권과 문화를 보존하고 있다며 백서와 영상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등록 교인만 10만 명에 달하는 초대형 교회 명성교회의 담임 목사직이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세습된 것을 두고 교단 재판국이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죠. 이제 교단 총회가 이를 받아들일지를 두고 논의에 들어갔는데요. 치열한 신경전 속에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관련 투표는 미뤄졌습니다. 고민성 기자입니다. 총회장 밖에선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신학생들의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총회장 안에선 명성교회 수습안 투표를 앞두고 갑자기 언론의 퇴장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이 심각한 문제를 다룰 때에는 결의가 되면 비보도로 하고 다 끝난 뒤에 그 결과를 가지고 간단히 보도를 해주면 됩니다. 교단 측은 어제부터 나흘간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합법 여부 등을 논의할 정기총회에 돌입했습니다. 총회는 비공개 표결을 통해 7명의 수습 전권위원을 임명했습니다. 7인 위원회가 안건을 내면 토론 없이 바로 투표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김사만 목사는 예고 없이 회의장을 찾아 교단의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 같이 또 동생들 같이 앞으로 잘 섬기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잘 품어주셨으면. 세습 무효 판단을 수용할지 여부에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재판국이 재심의 판결을 8월에 내린 그 판결을 명성교회 당회가 온전히 그 재심을 수용하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진전되면 안 되고 여기서 종결하고. 명성교회 측은 최종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영원한 반항아 제임스 딘이 방황하는 젊음을 격정적으로 연기한 걸작 이유 없는 반항입니다. We head for the edge, and the first man who jumps is a chicken. 마지막 순간 제임스 딘은 차에서 탈출하지만 경쟁자는 문고리에 옷이 걸려 차와 함께 곤두박질 칩니다. 치킨런이라는 이 내기는 치킨 게임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내기입니다. 치킨 게임에서 치킨은 속어로 겁쟁이를 뜻합니다. 두 자동차가 마주보고 전속력으로 질주하다 먼저 방향을 트는 쪽이 치킨, 그러니까 겁쟁이가 되는 겁니다. 치킨 게임은 이제 현실 세계의 무모한 오기 대결을 가리키는 정치 경제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다면 끝까지 간다,
라는 이 영화 포스터처럼 말이죠. 현직 법무장관 집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도 상황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동안 조국 장관은 나는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가족은 몰라도 자신은 법적 혐의로부터 자유롭다는 얘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압수수색을 당하자 강제 수사를 경험한 국민들의 심정을 절실히 느낀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비아냥까지 나왔습니다. 과거 조윤선 장관 집이 압수수색 당했을 때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며 수사를 받느냐던 트위터 글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집권당에서는 검찰이 별건 수사를 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 장관 집을 압수수색한 건 지금까지 수사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별건 수사는 이런 경우에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말을 해야 할 사람과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의 구분이 뒤죽박죽이고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짐작할 수도 없는 대혼란이 벌써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귀를 닫고서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게 어디 조국 사태뿐이겠습니까? 대통령이 경제도 외교도 남북 문제도 모두 마이웨이를 외치는 지금 상황에 국민들은 숨막혀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대화가 꽉 막힌 세상, 그 속에서 시인은 관계와 유대, 공감의 오아시스를 꿈꾸며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의 마음이 바로 그러할 겁니다. 9월 24일 앵커의 시선은 끝까지 간다 였습니다. 하루에 두 계절이 공존하는 것 같죠. 아침에는 쌀쌀한 공기가 가을을 실감케 하는데 한낮에는 아직 늦여름이 남은 듯 제법 따스하게 느껴집니다. 내일도 큰 일교차에 맞는 옷차림만 잘 하신다면 외출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볕이 강한 만큼 내일 자외선 지수가 높은 수준이 예상됩니다. 양산이나 모자 등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내일 아침에는 안개가 짙어지기 때문에 항공기 운항 정보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7도, 강릉 25도가 되겠고요. 남부 지역은 전주와 대구가 26도를 가리키겠습니다.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유의하셔야겠고요. 또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충청 이남 지역에서는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